아,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들 숨죽이고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학자로서의 조성택 교수가 아니라 몇십 년 동안 한국 사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문제 해결을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온 한 인간으로서 어, 조성택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토해내는 시간 같이 느껴졌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 감사드립니다. 어, 이제 저는 그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 한 측면에서는 절망을 또 한 측면에서는 희망을 동시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절망은 이제 우리 정치라든지 우리가 눈 뜨면 맨날 마주치는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 언제 어떻게 나아지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절망감이 들죠. 그런가 하면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어, 우리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런저런 형태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드디어 어떤 상황에 있는 것 같으냐면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흑백, 민주, 반민주, 좌우, 이런 것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세뇌되었던 것으로부터 말 그대로 삶의 공간을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대부분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들이 주어진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삶 속에서 발견해가는 과정이에요. 실제로 삶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확인을 오히려 가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왜곡된 의식을 주입받았는지를 이렇게 성찰하는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대단히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조성택 교수님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울림이 큰 것이 그런 목마름이 사람들한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의미심장하게 들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문제가 명확하게 있고 극복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던 차에 교수님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부터 지금 8시 28분인데요. 간단하게 역시 어,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을 잠깐 가진 다음에 한 5분에서 10분, 그 다음에 서로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님, 임수길 선생님, 예,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시고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갑작스레 앞에 일정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제 시간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역이라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 인천 지역을 네, 말씀드릴까요? 예, 예, 인천에서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김경숙님, 예, 예, 안녕하세요. 김경숙입니다. 우리 기본교육과정에 뵀던 분들도 여러분들 계시네요. 저희 한국공론포럼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다음에 김정옥 선생님, 김정옥 선생님, 얼굴이 안 보이시네요.
자, 그러면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예, 박정인 우리 조정관님. 네, 안녕하세요. 평택의 협치총괄지원관으로 있는 박정인입니다. 되어서 반가웠습니다. 예, 윤남 선생님 말씀하셨고, 예, 김윤정 우리 위원장님. 예, 김윤정 위원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춘천에 있는 김윤정입니다. 한국공론포럼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 들으면서 또 궁금한 것들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최영일 변호사님, 충주.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네네. 네, 충주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최영일 변호사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강길모 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김포에 있는 강길모입니다. 공론포럼 운영위원이자 지산 연찬 운영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조성택 교수님, 오랜만에 보니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예, 이 다들, 이 시간이 참, 너무 적은 게 참 안타깝네요. 하시고 싶은 말씀들 다 많으실 텐데. 예, 권영한 선생님, 예, 지금 부산에 네. 계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용인에 있습니다. 용인에 계세요? 권영한입니다. 예. 아, 오늘 교수님 아주 감동스러운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혜주 선생님. 예, 이혜주 선생님. 예. 또 예, 김성걸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김성걸입니다. 저는 고양시에서 살고 있는데요. 지금 순천에 잠깐 시골살이 하러 와 있어서 조금 여건이 지금 상황이 조금 그래서 지금 마이크와 비디오를 다 끄고 있습니다. 제가 네, 조성택 선생님은 거의 20년 좀 전에 제가 종교 관련해서 한번 세미나에 뵙고 굉장히 그때 이게 그 임팩트를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 또 역시 그렇네요. 대단히 좋은 말씀에 굉장히 고맙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울산의 김용진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울산교육청에 있는 김용진입니다. 교수님의 울림 깊은 이야기 너무너무 가슴 찡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나도원 선생님, 고향에 계신. 예, 나도원입니다. 지금 예,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노가다는 중이라서 영혼을 울리는 강의를 들은 것 같아요. 새로운 사고를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고양시 나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옥분 선생님. 오옥분 선생님.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얼굴 보여줘요. 식사 중이에요. 그러시구나. 늦어가지고 죄송해요. 예, 식사하면서 지금 강의만 듣고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오늘 강의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로 되게 좋았고요. 네. 교수님 얘기하시는데 이제 이 대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되게 많이 와 닿았어요. 그래서 논쟁과 대화를 조금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제가 또 그쪽 얘기한 거는 또 그 채팅방에다가 이제 글을 좀 이렇게 몇 개 올리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꼭 영상을 키겠습니다. 예. 아직 소개를 못 하신 분이 조용히. 네. 예, 혹시 빠지신 분 있으시면은 나중에 전혜실 선생님. 전혜실 선생님. 예. 전혜실 선생님. 예. 순천의 전혜실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얼굴 보여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너무 잘 들었습니다.
반갑고요. 다음에도 또 예,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천에 계시죠? 예, 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조성태 교수님 뭐 이렇게 굉장히 의미 깊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교수님께 여쭤볼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셔도 되고요. 예, 자유롭게 질의응답 또는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판도 괜찮고요. 예. 예, 정현돈 선생님 지금 손 드셨나요? 예,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잘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아유, 조 교수님 말씀 정말 공감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예. 사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맞다고 저도 많이 느낍니다. 들으면서 옛날 일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한창 사회 갈등이나 환경 갈등 가지고 문제 다룰 때 제가 목표가 뭐였냐면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솔직히 제대로 적용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사회는 법에 의존하는 것들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걸 풀어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갈등에 대한 법을 또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법을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오히려 갈등이 더 증폭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그 당시에 가서 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미국에 그 당시에 미국도 법으로 해결이 안 된다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필요한 거가 확실하구나 해서 제가 더 필요성을 느꼈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가면 갈수록 법이라는 것이 너무 세부적으로 모든 인간 행위까지 다 세밀하게 접근을 하고 규정을 하고 그렇게 더 치밀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러한 것을 풀어나가기가 더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간단한 뭘 하나 하더라도 온갖 법이 다 관련이 돼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더 풀기가 어려운. 아예 법이 없으면 인간끼리 같이 그냥 옛날처럼 오히려 옛날에가 인간끼리 우리 사회는 더 잘 풀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옆집하고도 뭘 풀으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이런 상황이 갈수록 많아지는 상황인데, 우리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도 그렇고 지금 국가 문제도 그렇고 더 첨예하게 되어가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뭘 풀어가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 듭니다. 예,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뭐 말씀을 듣고 싶은데 한 가지 이제 지금 말씀 들으면서 느꼈던 게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은 저 같은 나이, 제가 57년생이니까 57년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는 제가 마지막 입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는 좀 나았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학교라고 가는 것을 가면 늘 이렇게 선생님한테 맞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반하고 피구해서 졌다고 또 줄 세워놓고 맞고 뭐 하여튼 늘 그렇게 학교 어떤 그런 소위 학생으로서의 뭐 인권 같은 건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시절을 쭉 보냈고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랬는데,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 때 처음에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재정 교육감이께서 그 학생 인권 조례 그때 뭐 찬성을 했죠. 근데 이제 좀 지나고 보니까 학생 인권이 이제 권리를 이제 딱 세우다 보니까 이제는 교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권리 문제,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정윤돈 선생님 말씀하신 어떤 법의 문제, 법에 의존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애초에 교육이라고 하는 현장을 생각한다면 상호 존중해야 된다. 그죠? 그 간단한 어쩌면 가장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학생 인권이라고 하는 권리라고 하는 건 늘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교권과 인권이 부닥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근데 아마 법적으로 권리 규정을 만들다 보면 이거는 부닥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부닥칠 수밖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는 좀 법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무화시키는 방식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세계관이나 철학,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중되는 한에서 우리가 어떤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존경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교육 현장에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전 정윤호 선생님 말씀 지금 정치에도 지금 뭐 법에 이러다 보고 지금 망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오히려 여러 선생님들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이런 말씀 들으면서 우리 황두수 교수님께서는 이게 법에 대해서 좀 입장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고, 예. 또 김원식 교수님 아까 그 여러 가지 궁금한 거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도 좀 하시고, 예. 예, 교수님, 황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그런 어떤 사람들의 갈등 같은 게 문서화된 게 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을 법으로 만드는 건데 그 학생들의 인권 문제가 이제 너무 열악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문서화돼서 이제 인권 문제가 나온 거고. 네, 지금은 이제 그거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위축을 당하니까 또 다시 이제 또 다른 법이 또 필요하게 된 거죠. 또 다른, 왜냐하면은 사실은 모든 권리가 그냥 가만히 권리가 무조건 보장되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다 기본권을 가지고 있지만 법적으로도 이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당할 수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헌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인권 조례를 만들었다는 건 학생들한테 권리가 있다.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걸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었고 이제 그것을 이제 학생들이 오해하는 거죠. 이건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다 내 게 아니고 그중에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고요. 지켜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인권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뭐 학교에서 쫓아내어지는 불이익을 받는 것도 이제 인권이 제한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선생님으로부터 제재를 당하는 것도 인권이 제한당하는 건데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해되고 있는 것들 우리 사회에서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고 보고 결국은 이제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화쟁 사상의 문제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른데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살아갈 것인가의 이 과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볼 때 원효가 있었던 당시 이제 군주사회인데 그때는 가치관이 일정한 확실한 사회인데도 그때 화쟁 사상을 들고 왔다는 것 자체는 자칫하면은 죽음을 무릅쓰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군주는 너도 네 생각이 하나이고 나도 내 생각이 하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이제 화쟁 사상을 들고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그 민주적인 어떤 생각을 이제 전파하겠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들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땐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논쟁을 위해서 좀 말씀드린다면은 이런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철학적 기본을 서양에서는 물론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기본에서 이제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어떤 전제를 세웠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거를 가장 논리적으로 설파하는 사람이 이제 제가 볼 땐 제가도 잠깐 언급했던 임마누엘 칸트란 말이에요. 칸트에 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사고 방식 자체가 일정한 사고의 범주에 갇혀 있다라고 이제 설명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갇혀 있는데 나도 갇혀 있고 너도 갇혀 있고 결과적으로다가 우리가 신이 있는지 없는지
본질이 있는지 없는지,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론을 펼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화쟁 사상에 관해서 원효가 얘기했을 때 그것을 이제 인식론적 관점에서 설명하지는 않았겠죠. 이제 원효의 입장에서는 그 인식론적인 관점을 그냥 코끼리 이제 뭐 장님이 코끼리 만지른다는 듯이 이제 표현했을 뿐인데 그것을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철학적으로 거기까지 갔다는 거를 이제 우리 인문학적으로는 그 부분을 갖다 어떻게 연결을 좀 시켜줘야 될 것 같다는 게 제가 들으면서 느낀 생각이었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코끼리를 만지면서 누구는 벽이라 그러고 누구는 기둥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5천만이 지금 현 시대에서 같이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같이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풀어나가는 게 이제 결국 마지막 현실로 나온 것이 이제 법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법이 그럼 정의로우냐는 이제 문제를 두고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인간이 살아왔던 역사가 그래도 지침서가 아니겠느냐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에 강의에서 잠깐 좀 언급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이제 조 교수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어떤 그 화쟁 사상에서 풀어나가는 방법을 혹시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찾는 건 어떠냐라고 하는 질문 한번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교수님 생각이 어떠신지 제가 가진 생각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서양의 역사를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헌법이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이제 그 수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지금 현 시대에서 뭘 찾아내야 되는지 그 부분 의견을 좀 질문 삼아서 하면서 이제 법용하는 의견도 좀 더하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예. 네. 예, 그 황 선생님 말씀 참 좋은 말씀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근데 우선 이제 그 원효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원효는 화쟁이라고 하는 문제를 철저하게 경전 해석에 그냥 국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 아까 제가 그 서두에 화쟁은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흔히 불교학자들 중에서는 뭐 삼국 통일에 기반이 된 사상 그거는 굉장히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전혀 그런 어떤 역사적 근거라든가 문헌적 근거를 찾아볼 수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철저하게 경전 해석학적인 관점인데 그러나 경전 해석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당시 동아시아 삼국에 있어서 불교학의 수준으로 볼 때 원효의 독창성은 인정된다. 그러니까 원효는 독특하게 그런 어떤 하이라르키 위계적 어떤 관점에서 교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 다른 입장들을 통합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일치라고 하는 점에서 각각의 개별적 설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전체 불교라고 하는 그림을 만들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독특하다. 뭐 그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들을 우리가 지금에 와서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고 할 것인가는 굉장히 이제 우리의 좀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는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들을 학자들이라든가 사회적인 담론에서 이렇게 이제 포착하는 개념을 잡아가는 게 있는데 제가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다닐 때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굉장히 통합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불교학에서 저희 스승님이라 할 수 있는 이기영 선생님만 하더라도 이기영 선생님은 서구에서 불교학을 공부하신 분이고 벨지움의 리뱅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라서 굉장히 서구적인 그 밝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만 해도 원효를 이론론적으로 해석하는 데서 굉장히 몰두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우리 사회 문화적으로 그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내려누르는 거라 그럴까 주류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원효는 오히려 그런 이론론적 모든 것들 이설들을 통합했다는 게 아니라 각각의 서로 다른 것들을 개별성을 인정하면서 전체 불교라고 하는 프레임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요청되는 문화 다양성이라든가 인식론적 다원주의라든가 이런 걸 수용하는데 굉장히 좋은 점이 됐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통합이 우리 한국인의 무슨 마인드의 굉장히 핵심적인 것인 것처럼 오해하는 그러니까 그거 예를 비빔밥으로 막 예를 들었다고요. 이혜령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섞인 게 비빔밥이야. 뭐 영호남 모여서 비빔밥 만든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통합적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 해석해 온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원효의 화정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면면이 흐르고 있는 역사적인 경험들 보면 서로 다른 것들을 용인해 오면서 같이 살아왔던 경험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서양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그다음에 창조주, 구세주라고 하는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구심력이 강한 어떤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면은 사실은 동양의 종교는 굉장히 원심력적인 게 강해요. 공자나 붓다가 살아왔던 그것을 모델로 해서 당신도 붓다처럼 사세요. 당신도 공자처럼 사세요. 이것이 그게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집안 내에서도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지는 것이 용인되는 것이 서구인들처럼 종교를 바꾸는 것은 자기 가족을 떠나야 되는 거고 공동체를 떠나야 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가르침이라는 걸로 해서 그냥 용인되는 것들이 체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깜짝 놀래요. 한 집안 내 종교가 두세 개 다른 종교를 믿어도 되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우리는 그냥 가르침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teaching. 그러니까 현자, 오랜 전통의 현자의 가르침으로 성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가르침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서로 다르게 모양이 보인다 하더라도 모두가 진리의 다른 이름으로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사실 종교다원주의는 한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실천되고 있었구나라고 이야기해요. 서양은 지금 그걸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종교다원주의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근데 우리는 굉장히 내재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는 결코 통합을 지향해온 어떤 그런 문화가 아니라 각각의 개별성을 인정하는. 그러면 아마 비빔밥에 대한 모양도 달라질 거예요. 비빔밥이 섞인다고 나물 들여서 섞인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릇에 다 있지만 각자의 영양소나 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빔밥이라는 전체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럼 비빔밥은 이제 통합의 상징이 아니라 다원 개별성의 상징으로서 얘기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막 그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자유롭게 다른 분들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 특히 이렇게 실제로 활동하면서 있었던 고민들이 있으면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그 서양이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해 있어서 통합적인 성향을 가진다면 오히려 이제 동양의 이제 사상들은 다원성, 개별성에 이제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저는 이때까지의 이제 그 배워왔던 통념 또는 이제 이론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맞습니다. 네. 보통은 서구에서는 개인주의적인 그런 것들, 그래서 자유주의, 시장주의가 훨씬 더 발달할 수 있었고 여기 이제 그 동양에서는 집단주의적이고 공동체주의적인, 그래서 이제 오히려 사회주의적인 그런 네, 성향들이 맞습니다. 더 네, 정착하기 좋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방금 말씀이 상당히 좀 새로운 연구 네, 주제를 맞습니다. 던져주는 것 같아서 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한번 생각이 우리가 좀 조금 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요. 17세기, 18세기 유럽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제가 최근에 본 걸로는 줄리엣 비노슈가 나오는 초콜릿티어라고 하는 영화를 떠올린데요. 거기에 그 젊은 여자가 그러니까 이제 홀 어머니죠. 싱글맘이죠. 싱글맘이 딸을 데리고 어떤 동네에 왔는데 사람들이 다 관심 가지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안 오는 거, 성당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개신교인 거죠. 개신교거나 종교가 없든가 다른 종교든가. 그래로부터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해서 일종의 박해하고 왕따시키는 이런 것들이 그런 영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가 다르다는 게 용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릴리전이란 말 자체가 연대하고 결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과의 결합이기도 하고 공동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쪽 무슬림, 이슬람 쪽이라든가 기독교 이쪽에서는 종교가 다른 사람이 함께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회 정책적으로 다원주의다 뭐다 자꾸 내려가야만 가능해지는 이런 건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런 종교라는 말 자체도 20세기 번역입니다. 우리가 없던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종교란 말이 생기면서 우리도 종교에 속하는 거구나 라고 인식을 20세기에 비로소 가지게 됩니다. 그전에 우리 그런 인식이 없었어요. 그 종교를 그냥 성인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딸이 성당에 나가도 그 좋은 말씀이면 잘 그게 착실히 들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서구인들이 한국인의 그런 종교 형태를 보고 굉장히 낮은 수준의 종교라고 생각해왔고 그렇게 인식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서양인들이 종교 다원주의 실천은 한국인들에 있어서 이미 실천되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함석헌 선생이나 김교신이나 이런 분들이 서구 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한국적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개념어들 가부장적이다 뭐 분명히 한국 사회가 저도 57년생으로서 크면서 우리 부모나 할아버지 세대 보면 굉장히 가부장적이죠. 그런데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가부장적 남성 중심 그럴 때 떠올리는 폭력과 뭐 이런 쭉 일련의 그게 있습니다. 있는데 우린 좀 달라요. 다른 건 뭐냐면은 우리 사회 동양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여성의 카테고리가 또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여성 차별적이 강한 사회였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어머니라는 카테고리가 또 다른 거예요. 근데 서구에서는 가부장적이라 할 때는 어머니라는 카테고리가 설 땅이 없어요. 어머니도 여자예요, 그냥.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경제권 문제만 해도 저같이 경상도 사람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가부장적인 데서 제가 자라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 경제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개 곳간 열쇠는 여자가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점잖은 태도라고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사물을 단순하게 본 거예요. 서양적 관점으로만 단순하게 봐온 거예요. 근데 이제는 조금 우리가 다르게 다양하게 우리 입장에서 볼 여러 여지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제가 또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은 제가 잠깐 짬을 이용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이제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대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은 살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지역이라든지 현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모색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이전하고는 다른 실천적인 경험들이 누적되고 있어요. 뭐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마을 만들기라든지 주민자치 뭐 이런 것들을 또 뭐 정부가 좀 주도적이긴 하지만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생활민주주의를 이렇게 제대로 구성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골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굉장히 큰 이렇게 차이가 의사결정 관련해 가지고 충돌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은 멤버십이라 하더라도 소위 87 체제 속에 있었던 사람들 우리가 뭐 그냥 퉁쳐가지고 586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다수결이 가장 좋은 의사결정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소위 뭐 이제 MZ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 70년대 이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거는 굉장히 낡은 것인데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문화적인 충격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네, 문화적인 충격이 존재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게 컨센서스 빌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게 이 각각의 차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어떻게 공통성을 도출해내느냐, 그리고 그 공통성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철학적인 고민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수결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차이가 일시적으로 이게 합의를 형성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또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본격적으로 던지기 시작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고민거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체제하고 다르게 실제로 이게 생활 세계에서 만남은 굉장히 이게 의견이라든가 이게 생각이라든지 삶의 방식이라든가 판단이라든가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는 그 속에서 아까 황도수 교수님도 좀 말씀하셨는데, 그 속에서 무엇인가가 출현할 것이다. 그 속에서 그 새로운 민주주의의 어떤 모습이 출현할 것이다.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 지금 저는 이제 지금 박태순 선생님 말씀 전적 공감합니다. 새로운 뭔가 출현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안 했던 게 화백입니다. 화백을 우리는 초등학교 때 배울 때 만장일치제 이렇게 배웠어요. 세상에 만장일치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게 소위 신라 버전의 콩쿠라베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합의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실제로 저는 이제 롱아일랜드, 제가 뉴욕 지립대 교수할 때인데요. 그게 롱아일랜드 같은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냥 저는 이제 기독교는 아니라도 교회, 롱아일랜드 정도만 돼도 미국 동부에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다 보니까 교회가 커뮤니티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에 이제 관련하게 되고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목사님이 어떤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장로들끼리 뭐 이러더니 이제 거기도 투표를 시작한 거예요. 했는데 목사님이 제안한 것들에 대해서 하자는 쪽이 60, 안 한 쪽이 40, 그러니까 6대 4로 다수결이 된 거예요. 그 결과를 그 장로가, 미국인 장로가, 그때 이제 미국인들만 다니는 교회였어요. 목사한테 가져가니까 목사님이 아직도 반대한 사람이 40이나 있다. 40%나 된다. 그래서 미룬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0대 반대와 4라고 하는 반대하는 사람과 6이라는 사람이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서 이 차이점들을 최소한 좁혀서 6개월 뒤에 다른 제3의 안으로 간 겁니다. 저는 그게 사실은 중도고 그게 화쟁이라고 봐요. 그게 화쟁이 일상적 실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경험했던 건요. 제가 이제 어디 뭐 연구소에 원장을 할 때인데 예산이 이제 줄고 또 어떤 국가 그게 바뀌면서 제도가 바뀌면서 박사 12명 중에 3명을 그만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니까 회의는 안 되고 각자가 나한테 오는 의견만 주는 거예요. 이제 1대1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뭐냐면은, 저 여자 박사는 남편이 어디 교수니까 생계가 문제가 안 되니까 저 여자 박사는 잘라도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저 나이 많은 박사 50이 넘어가지고 뭐 아무 지금 생산도 없고 하니까 우리 전체가 열을 생산해야 100을 생산해야 되는데 쟤는 아무 기하는 거예요. 쟤부터 자르자. 국가 돈이 뭐 그냥 늙은 박사 먹여 살려주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또 정반대. 쟤는 지금 논문도 잘 쓰고 곧 어딘가 교수 갈 거다. 갈 거니까 쟤는 잘라도 된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반대로 나이 든 박사는 생산도 없고 한데 저거 잘라고 하면 저거 바꾼다. 그러니까 원장 입장에서는 다 맞는 말인 거예요. 어떤 기준을 세울, 여자 박사라고 자를 수도 없고 그럼 남편이 있는 저 박사는 여자 박사는 다 잘라도 돼.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각자 이유는 다 타당성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고민을 일주일을 하다가 모여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 하려고 갔다가 꺼낸 말이,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추첨하자. 그때 왁 웃더라고. 농담인 줄 알고. 그래서 사실은 야, 연구력이 좋다고 자르는 사람, 연구력이 없다고 자르는 사람, 여자라고 자르자, 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추첨을 해서 잘리면 어떤 기준도 거기에 부합되지 않고, 우리 지금 10명 중에 3명은 나가야 되니까 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했을 때, 추첨을 했을 때 모두가 동의했어요. 그게 좀 추첨이 옳다는 건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새로운 어떤 것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9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 말씀하실 게 있으면 지금 말씀을 좀 하시고요. 아쉽지만 좀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 김윤정 위원장님이나 권영환 선생님이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특별한 것보다는 아까 그 나침반 얘기를 해주셨을 때, 이거 사람들하고 좀 많이 써먹어야겠다. 그러니까 보통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저부터도 저의 주장이 옳다라는 걸 방어하는데 굉장히 힘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주장이나 서로 이제 각자가 이야기하는 의견이 흔들리는 것이 사실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많이 와닿았고요. 그래서 내가 틀리거나 다른 의견에 흔들리는 게 이게 공격받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이제 잘못 판단했던 뭐 이런 것에 대한 것의 갈등으로 가지 않게끔, 네, 사전에 이제 대화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기준을 잡는 태도를 가져본다면, 그러면 조금 더, 네, 바람직한 그런 대화의 자세들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길모 위원장님. 예, 조금 전에 우리 조 교수님 말씀에서도 이제 그런 뭐 이렇게 인원을 선정할 때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제 제 생각에 이 경험에서도 보면, 과거 직장이나 이런 경험에서 보면 나는 빼고 라는 생각에서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나는 어떤 권리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책임의 주체이기도 하는데, 이 권리만을 얘기하고 책임 문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외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책임, 나도 그 안에 속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속에서 그런 의식이 좀 있지 않은가 생각을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야 문제도 보면 뭐랄까요, 내가 만약에 지금 집권 여당이란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책임의식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고도 빈약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뭐랄까요, 능력도 좀 뭐 있다고 좀 봐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 김포에 이사 와가지고 주민사회에 뭔가 끼어들려고 열심히 해서 몇 차례 다 이제 실패를 하다가, 이번에 운 좋게 이제 아파트에,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에 이제 선관위위원회에 지원서를 냈는데 가서 보니까 선관위원장이 됐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선관위원회 주민으로서의 선관위를 볼 때 하고, 내가 선관위원장이 돼서 선관위를 보는 어떤 관점이나 생각이 참 많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내가 저 자리에 있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의사 결정을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것이, 아까 조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뭐랄까 좀 이렇게 시야를 넓게 본다고 할까요? 다 상대 입장에 대해 본다고 할까요? 그런 어떤 사고를 갖게 되는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김영진 장학관님 또
예,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고요. 네, 다른 분들도 지금 얼굴은 안 보이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예. 네, 저희도 교육청에서 일하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그 지자체나 행정이나 또는 이제 그 지역 주민들 그리고 교육기관들 사이에서 약간 이런저런 갈등 부분도 참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들에 실제로 뭐 다수결이라는 이유로 많이 밀어붙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교육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폭력이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들에서 좀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견 듣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오늘부로 새로운 부서를 옮겨갔는데 춘에 있던 마을센터를 떠나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마을 사람들이 사과하고 왔어요. 제가 차 안에서 일을 했구나. 그리고 차 안에서 소리만 들었지 차 밖의 소리는 소음으로 들렸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기 전에 마을분들 만나서 제가 좀 더 내려가야 되고 좀 더 만나셔야 되는데 그걸 이제야 깨달아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내려왔는데 그런 행정들에 대한 우리가 조급함, 실적에 대한 그리고 위에서 내려놓는 압박이 사실은 또 장난 아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하고 난 다음에 행정이라는 것들, 정책이라는 걸 실행해야 되지 너무 위에만 바라보고 밑에서 들리는 다른 사람들의 소리, 큰 목소리만 기울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수결이라는 정말 위험한 폭력을 우리는 정책이고 행정이라는 걸 저질렀구나는 마음에 많이 무거웠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 말씀이 어저께 제가 쓴 글하고 막 떠올라가지고 더 마음이 울컥하고 큰 울림이 막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 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우리 김영진 장학사님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예. 예. 임수기 선생님, 아니 잠깐만요. 그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임수기 선생님 뭐 하실 말씀이나 김병수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고, 예. 저는 그다음에 이제 일단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민주주의는 완성이 아니고 다수결이 아니라 다수결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전체적인 이야기가 아마 그런 과정 속에 이야기가 있었고 이제 통합에 관해서 종교적인 문제와 아울러서 이 동양과 서양의 사상에 잘못 알고 있던 사상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말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 많은 이제 배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이게 우리나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이 있고 이제 그 갈등이 굉장히 중복되고 있다고 그러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 갈등이라는 문제들이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사실과 얽혀가지고 풀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게 우리 세대에서는 저도 이제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57년생이라 했죠. 저도 55년생인데 우리 세대에서는 이게 도저히 풀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다행인 것은 이제 좀 젊은 세대들은 이런 갈등, 직접적인 갈등을 겪지 않은 세대들이다 보니까 좀 더 현재 우리가 느끼는 갈등을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풀어갈 수가 있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이 민주주의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수결이 아닌 다수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우리 교육에 굉장히 많이 좀 반영이 돼야 되겠다. 저도 사실 매 맞고 자란 세대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세대는 좀 다르거든요.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다르고 굳어져 있는 거죠, 머리가. 그 얘기는 우리 박대선 우리 교수님께서도 몇 번째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굳은 세대다. 그 강의 때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참 이 굳어있는 사고를 갖다가 스스로 뿌리친다는 건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한다 그러지만 그거는 가식이 아닌가. 실제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미 어려서부터 굳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세대들이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어린 세대를 격려를 많이 해줘야 되고 또 우리끼리라도 저도 직장 생활할 적에 이 아까 우리 김용진 선생님이 이제 내가 이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는데 내가 옳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우리 조직원들 만나서 얘기하면 네 얘기가 옳아 그래요. 공개적으로 이제 용기를 얻어서 옳은 얘기하면은 내 이야기에 찬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아니다 해야지. 다 머리를 쳐박고 있으니까 나만 공적이 되는 거예요. 조직에서 왕따도 당해보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옳은 일을 행하고자 할 때 그게 진짜 옳은 일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언제든지 그 사람을 응원해 주게 되면은 그 사람이 계속 힘을 얻는데 우리가 이제 내 일은 아니다 그러고 우리가 발을 뺄 적에
그 사람의 그 날개도 꺾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 모임에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이런 그 많은 배움을 얻고 있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김경숙님 말씀하시고 네네. 또 예. 그 조성택 교수님 그 마무리 말씀 듣고 오늘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김경숙님. 네, 교수님 귀한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얘기를 들으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이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저희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청년한테 이제 보수 쪽에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한테 제가 이제 우리가 기본교육에도 젊은 사람들 참여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노면재단에서 사업비를 강의비를 지원한다는 이 문구 하나로 자기는 이거를 자기 알고 있는 청년들한테 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뭐 그 사람들이 무슨 그 보수 정당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보수 쪽에 좀 치중되어 있는 청년들이고 무슨 뭐 공적인 직책을 받은 사람들도 아닌데 스스로 굉장히 자기 검열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우리 586도 아니고 늘 젊은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을 때 내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요. 그다음 그거 하나가 있었고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내용 그 속에 들어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렇죠. 누구인가라는 거 무엇인가가 아니라 누구인가에 너무나 이렇게 그 두려움에 쌓여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게 조금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급하게 쓸 것인가에 굉장히 매몰되어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을 당장 어디에 쓸 것인가, 내가 들어있는 어떤 생각을 당장 뭘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게 제가 왜냐하면 이제 그 갈등이나 이런 거 교육을 하러 가면은 계속 특히 이제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 너무 도구적인 방식으로 이걸 자기는 당장 내 업에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생각을 계속적으로 강요하는 걸 들으면 정말 피곤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 대학을 나오고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은 사회 10%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엘리트가 되는 분들이 속하는 분들인데 특히 이제 그 엘리트에 속하는 분들이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지식을 계속 뭔가 나의 명예를 확보하는 데 쓰거나 아니면은 내가 하는 업무에 편리한 데 도구로 쓰기 위하여 계속 필요로 하는 그런 생각이 내가 과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내가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과연 올바른 생각인가? 내가 이런 생각들이 갖는 것이 나는 껍데기는 굉장히 지식인이지만 나는 굉장히 천박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반성을 안 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정말 우리 사회를 비극으로 만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너무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네. 예, 뭐 저는 제가 특별하게 지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없고 대신 저는 선생님들 여러 반응이나 또 현장에서 느끼는 점들 말씀해 주실 때 저는 정말 진심으로 우리 정말 앞으로 잘 되겠다. 충분히 우리는 가능성이 있다. 또 한번 또 다른 면으로 우리가 한번 도약할 어떤 기회가 있겠다라는 아까 박태 선생님 뭐 절망과 희망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훨씬 더 희망이 많은 어떤 그걸 오늘 느끼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늘 말만 하다 보면 뭐 이래 좀 허무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더 힘이 나고 또 아까 우리 황 선생님 말씀에서도 황 교수님 말씀에도 그렇고 조금 더 정교하게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김원식 교수님 좀 그 궁금했던 게 좀 풀리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궁금증이 더 커지셨나요?
이제 예, 한 말씀 하시죠. 유인물 읽으면 좀 전달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게 댓글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옥분 선생님도 논쟁을 통한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 공감하는 말씀이셨다. 뭐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예. 신영복 선생님 담론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칭찬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그 외에도 뭐 문화 전혜실 선생님도 문화예술 정책에 있어서 다양성에 관한 말씀도 주셨고요. 입시정 쭉 여러 분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유익하셨나요? 오늘 교수님께서 굉장히 저희들한테 지침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실천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 내용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문화를 새로운 습속을 만들어 가야 하는 시점에 이제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자면은 여태까지 우리를 채웠던 이렇게 국가적인 이데올로기라든지 우리 의지하고는 무관하게 우리 몸 굉장히 깊은 곳에 박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우리들의 것은 자율과 자치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져야지 되고, 그것은 실천을 통해서 밖에는 새롭게 생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지점을 지금 밟아가는 과정에 있고, 그런 실천 과정 속에서 우리 시대, 우리 상황에 맞는 대화의 방법, 논쟁의 방법, 의사결정의 방법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거는 이제 외국의 것들이 참조가 되고 또 이전 것들이 반성의 소재는 되지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모습은 여전히 열려있는 채로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저도 유익했고요. 네, 여러분도 굉장히 유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신 조성택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달 11월 달에는 또 다른 논쟁적인 주제를 가지고 원래 포럼을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한참 재작년에 걸쳐 가지고 화두죠. 공정에 관한 논의죠. 그리고 또 능력주의에 대한. 그래서 이 분야에 또 굉장히 고민을 깊게 해 오신 영산대학교의 장은주 교수님께서 능력주의와 공정의 배신이라고 하는 책을 또 집필하시기도 하신 분이세요. 역시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오히려 우리 머리를 흔드는, 그래서 이게 저는 오늘 김용진 선생님이 이렇게 굉장히 깊이 감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원래 포럼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스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달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